전문가들과 군 관계자들은 북한의 완성된 핵무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핵무장 외에는 없다고 본다.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그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들여와 한국이 사용권을 일정 부분 나누어 갖는 방안이 주로 제기된다. 국정원 1차장을 지닌 남주홍 경기대 교수는 4.1 6차 핵실험으로 이제 한국은 북한의 핵인질이 됐음이 공식화됐다며 이런 판국의 대화, 협상론은 허망한 레토릭이다. 전술핵 재배치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했다. 이에 반해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막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미국의 핵우산 보장 공약만으로는 사실상 핵무장 상태인 북한을 억제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제기되고 있다. 북핵에 맞서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독자 핵무장이지만 핵확산 금지 조약 등 국제 질서와 한미 원자력 협정 등 한미 관계, 높은 대외 수출 의존도 등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가 그 대안처럼 취급되는 것이다. 미군의 핵으로 북한과 공포의 균형을 이루자는 것이다. 전술 핵무기는 보통 위력이 0.1에서 수백 킬로톤인 핵무기를 말한다. 전투기, 폭격기에서 투하하는 폭탄은 물론 각종 포에서 발사되는 포탄, 미사일, 로켓, 어뢰 탄두, 병사가 메고 운반할 수 있는 핵배낭, 전차 부대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핵지뢰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6.25 전쟁 이후 배치된 주한 미군 전술핵은 1967년쯤 950기로 정점을 기록한 뒤 1980년대 중반 150여 기로 줄었다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나온 1991년 말 마지막 100여 기가 철수했다. 미 F-15 전투기가 가상으로 핵폭탄을 공중에서 투하하고 있다. 오른쪽은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실에서 연구원들이 폐연료봉을 조작하고 있는 모습. 핵무기 원료 중 플루토늄은 원전 가동 과정에서 확보된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얻을 수 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전술핵이 재배치되면 북한의 일방적 핵 보유로 인한 전략적 불균형이 일시에 해소되며 남북 간의 공포의 균형이 성립돼 이성적 판단에 의한 전면전의 위험성이 없어진다고 했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유럽에도 전술핵무기가 배치돼 있기 때문에 한국도 전술핵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하기 좋다고 했다. 하지만 천영우 전 수석은 정상적인 핵보유국은 공포의 균형에 의한 상호 억지가 작용하지만 북한에 대해선 핵이 아무리 많아도 억지가 안 된다고 했다. 세습 왕조 성격인 북한 정권의 특수성 탓에 공포의 균형을 무시한 비이성적 핵 사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남주홍 교수는 전술핵을 들여오자는 건 공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서강대 김재천 교수는 청와대 참모들이 전술핵 도입은 없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선택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일부 안보 전문가는 주한 미군 전술핵의 재배치가 미 전략 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보다 더 큰 억제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 비이등미 전략 폭격기는 평소에는 핵폭탄을 싣고 한반도로 출동하지 않으며 이지스함, 핵추진 잠수함 등에 탑재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도 핵탄두를 장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내에 있는 전술 핵무기만큼 즉각적인 핵보복이 어렵다. 김태우 전 원장도 태평양 건너에 존재하는 전략핵보다는 현장의 전술핵이 더욱 강한 사용 의지를 대변한다고 했다. 하지만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전술핵 자체가 전투기, 전폭기에 장착하는 폭탄형인데 그걸 갖다 놓는 것은 억지 효과가 크지 않다며 미국 본토에서 쏘는 ICBM 미니트맨 3의 경우 단 30분이면 북한을 타격할 수 있다고 했다. 재배치가 실현된다면 B-61 전술핵 폭탄의 배치 가능성이 가장 크다. B-61 핵폭탄은 위력이 0.3에서 340킬로톤으로 다양해 전략용과 전술용이 모두 있다. 무게가 315kg 안팎이어서 폭격기는 물론 전투기로도 운반할 수 있다.
특히 가장 최신형인 B-61-12는 방사능 낙천이 적고 지하 100m 이하의 견고한 벙커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지하 시설 타격에 효과적이다. 다만 전술핵 재배치론자들도 실제로 전술핵 재배치를 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윤덕민 전국미외교 원장은 방어 무기인 사드 포대 하나 배치하는 것도 애를 먹는 나라가 핵폭탄을 들여와 배치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은 전술핵 배치를 두고 사드와 같이 남남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여권에서 핵무장 트리거 주장, 설득력 높이는 한국 자체 핵무장론. 북한이 1월 4차 핵실험에 이어 오는 27일 정전협정 기념일 전으로 5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권에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면 우리도 자체 핵무장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국내에서 핵무장론이 갈수록 힘을 받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도 국제사회의 제재만 기댈 게 아니라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며 핵무장을 위한 첫 조치로 핵무장 트리거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핵무장 트리거란 유엔이 북한 핵실험 등에 대해 트리거 조항을 만들어 북한이 도발할 경우 자동으로 국제사회가 개입해 추가 제재를 하도록 한 것처럼 한국도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할 경우 자동으로 핵무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원 의원은 다음 달 4일 국회에서 핵무장 트리거 관련 토론회를 열고 추가로 한국의 핵무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내 포럼을 만들 계획이다. 원 의원은 지난 2월 새누리당 원내 대표로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핵무장론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유사시 북한 도발 원점을 선제 타격하거나 북한 미사일 요격을 위해 우리 군이 구축 중인 킬체인과 KAMD 구축에 향후 5년간 약 8조 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할 계획인데 이런 방어체계를 구축해도 북한 미사일 공격을 모두 막아낼 거라는 보장은 없다면서 만약 국내 자체 개발에 약 1조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되는 핵무기를 우리가 보유하게 되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 강화돼 훨씬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며 핵무기 개발에 드는 비용과 킬체인 및 KAMD 구축에 드는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하면 핵무기 개발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핵전략이란 핵무기의 구성, 배치, 운용을 둘러싼 군사 전략을 의미한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무기는 재래식 무기와 비교하여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전략 사상을 일변시켰다. 핵무기는 극아공할 파괴력 때문에 궁극의 무기라고 불리게 되었고 그 무기의 사용으로 인류의 파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은 이제 영원히 회피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등장하게 됐다. 비록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핵무기의 사용은 없었지만 전쟁은 계속 발생했으며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국제 정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핵무기의 등장과 함께 재래식 군사력도 핵무기의 전략과 비슷하게 됐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상대방에 대한 움직임도 군사적 수단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경제, 문화, 심리 등 여러 수단이 동원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핵전략도 단순히 핵무기의 배치, 운용에 따른 군사 전략이라기보다는 핵무기의 존재를 배경으로 하여 국제 정치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성격이 강해졌다. 북한은 2012년 4월에 수정, 보충한 사회주의 헌법 서문에서 핵보유국임을 명시했다. 이후 2013년 3월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채택했다. 당시 김정은은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회에 못 이겨 이미 있던 전쟁 억제력마저 포기했다가 종당에는 침략의 희생물이 되고만 발칸 반도와 중동지역 나라들의 교훈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경제, 핵무력 건설의 병진은 조성된 정세의 필수적 요구이자 혁명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라고 말했다. 같은 해 4월 1일에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때 대하여라는 법령을 의결했다. 이 법령은 북한 외무성이 2010년 4월 21일 비망록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핵정책을 확대하고 구체화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한 북한 최초의 핵전략으로 10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각 조항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북한은 핵보유의 원인을 이른바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개협으로 돌리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2005년 2월 10일 핵무기 보유를 공식 선언한 이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이는 결국 핵억지 대상이 미국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북한은 미국을 겨냥하여 핵억지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북한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라는 문구를 넣어 사실상 영구적인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이 반발하자 북한은 2013년 6월 16일 김정은이 주재한 국방위원회 결정에서 조선반도 비핵화는 군대와 인민의 의지이자 결심이고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이며 당과 국가와 천만 군민이 반드시 실현해야 할 정책적 과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핵보유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말했다. 북한은 핵무기의 용도를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 격퇴하고 보복 타격을 가하는 데 공모한다고 규정하여 북한의 핵전력이 이른바 자위적 성격의 방어용 무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또 외부의 공격과 침략이 재래식 무력이건 구분하지 않고 핵무력으로 보복 타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첨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을 핵억지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핵과 미사일의 수준은 질량 면에서 미국과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북한은 소수의 핵무기로 미국을 억제한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는 핵억지 전략 가운데 실존적 억지 전략에 해당된다. 실존적 억지는 약소국들 간에 혹은 강대국과 약소국 간에 작동되는 핵억지 전략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전력은 보잘것없지만 서로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힐 것이 분명하기에 핵전쟁이 억제된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도 이러한 실존적 억지가 작동한다. 현재 북한의 핵무기는 그 수치도 알 수 없을 만큼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게다가 북한에는 핵무기를 은닉하기 좋은 땅굴이 북한 전역에 산재해 있다. 유사시 미국은 북한에 대해 복수의 핵탄두를 투하하지 않고서는 북핵을 모두 제거하지 못한다. 미국의 핵공격에서 살아남은 단계의 핵무기가 미국 땅에 떨어지면 이는 엄청난 재앙이 된다. 이러한 실존적 억지 개념에서 보면 핵무기의 보유량과 질적 수준에 관계없이 북한의 핵무력은 미국의 핵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국제정치학 이론인 고순도치 이론이 바로 이런 상황을 묘사한다. 강대국을 상대해야 할 약소국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고순도치의 가시를 보유하여 사자가 건드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전략이다. 북한이 양순한 나라이고 미국이 극악무도한 깡패국가라면 북한의 행동은 고순도치 이론에 비추어 정당하다. 그러나 북한은 고순도치 같이 약하고 온순한 동물에 비유될 나라가 아니다. 북한은 전 한반도를 주체 사상이 지배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혁명국가이다. 또한 현대식 군사력으로 발톱까지 무장한 공격적 군사국가다. 그런 북한이 이미 한국과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넘어 미국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는 그것이 북한의 혁명적 목표를 이룩하기 위해 필수적인 전략 수단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다른 핵보유국이 북한을 먼저 공격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공격받은 무기가 재래식이건 핵이건 관계없이 일단 공격을 받으면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핵사용의 최종 승인자를 최고사령관으로 명시함으로써 북한의 핵무력이 최고지휘부에서 책임감 있게 안정적으로 관리, 통제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내산이 아닌 이스라엘산이라는 점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국내, 외산 따지지 않고 자폭형 드론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6월 21일 방위사업청에서는 자폭형 무인기로 무기체계 입찰 공고를 내며 자폭형 드론의 비중을 한층 더 늘리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도입될 자폭형 무인기는 특수작전용으로 알려져 있으며 군 및 방산 관계자들에 의하면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에 의해 운반이 가능한 크기의 자폭형 무인기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드론 기술을 이끄는 나라는 미국, 중국, 이스라엘, 러시아, 유럽 등 여러 선진국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중 드론의 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나라는 단연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입니다. 미국은 20여 년 전 걸프전 때부터 이미 드론을 전장으로 내보내며 시범적으로 사용해왔습니다. 그 후 미군은 고고도 무인 정찰기부터 정찰과 폭격이 가능한 중형 프레데터와 대형 리퍼까지 다양한 용도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미군이 보유한 드론의 수는 8천여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기술 발전의 속도 또한 상당합니다. 미국은 한 개의 지상 통제 시스템을 통해 다수의 무인기를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플랫폼의 공용화, 인공지능에 의한 완전 자율 비행과 자율 임무 수행 등의 방향으로 기술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고고도에서 장기간 제공할 수 있는 터보팬 엔진, 수소 엔진, 태양전지 등 다양한 무인기용 동력원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키리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눈에 띄는데, 발키리는 일대의 유인 전투기가 폭탄을 탑재한 수십 대의 드론을 통제해 적 핵심 기지를 초토화할 수 있는 유무인 복합체계의 발전적인 구상입니다. 마치 벌떼와 같은 군집 드론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란의 군사령관을 사살했던 미국의 MQ-9 리퍼 무인기. 민간 드론 시장은 중국의 DJI가 세계 드론 시장의 70%를 장악했고, 이제는 군용 드론 개발을 위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미국의 프레데터와 비슷한 중형 정찰, 공격 드론 이룽을 개발했으며, 최근에는 미국의 우방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룽 무인항공기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속해서 나아가 중국은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모방한 살링도 개발 중이며, 스텔스 무인 전투기 리젠도 시험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중국의 무인기는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평가를 받고 있지만 가격이 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장점을 활용 및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이외에도 이스라엘은 미국 못지않은 세계 2위의 무인기 기술 수준을 갖추고 있고, 영국, 프랑스 등 유럽과 러시아 등 많은 선진국들이 무인기 개발에 앞서 있으며, 미래 전쟁의 주역은 드론이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이 날린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무인기 통제에 정부가 직접 나서며 규제가 심한 편입니다. 안보 위협에 내린 결정이지만 무인기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이 올해부터 10년 동안 드론 개발에 2조 4천억 원을 투입할 방침을 내리며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획득이 가능한 근거리 정찰 드론 등은 국내 구매로 사업을 추진하고, 초소형 무인기와 중대형 공격 드론 등은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해 주기의 전력화를 완성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추진에 무인기 개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군 당국과 국내 방산업체들은 미래전 양상과 작전 개념 변화에 맞춰 4단급, 차기 군단급, 중고도 등 다양한 신형 드론을 개발했거나 개발 중에 있습니다. KF-X 전투기 사업을 맡는 등 한국의 전투기 산업의 중심이 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무인기 개발에 빠질 수 없습니다. 현재 무인기 개발 근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UCAV 운영 개념 수립 및 개발 기반을 확보한 상태로 현재 시제 제작 및 비행 시험을 완료했습니다. 러시아의 무인 전투기 S-75 코페니크. 미래 군민간용 감시, 정찰을 위한 사업입니다. 제저장치 개조 및 개조 설계 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기능 시험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정밀 타격용 무인기 체계 자체 연구 개발. 엄폐지역, 해안 보와 같은 타격이 어려운 지역을 타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형, 고속, 저속